그 천한 냄새 좀 봐. 역겨워서 살 수가 없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 있던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고 그녀의 시선은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반찬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통 안에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온 사골국과 갓 담근 깍두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혹여나 냄새라도 뵐까 옷을 갈아입고 오시느라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셨는데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천한 냄새. 그 한마디는 지난 15년 동안 제가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반가쇠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영. 올해로 40살. 저는 남편 이준호와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제 삶은 한 편의 연극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무대 위에서 저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는 배우였습니다. 그 무대의 감독은 바로 제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였죠. 남편 준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시댁은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와 여러 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소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반면 제 어머니 최은숙 여사는 시장에서 작은 밥집을 운영하며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리, 구수한 국밥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은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배경을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근본 없는 시장통 장사꾼 집안이라며 반대가 극심했고 결혼 후에도 그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감싸주기도 했지만 그의 저항은 번번이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잦아들었고 이내 그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침묵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외출하셨고 그 틈을 타 어머니가 불쑥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딸,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얼굴이 헬쑥해졌네. 어머니는 제게 잔소리하며 손수 싸 오신 반찬들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따뜻한 사골국,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 그리고 제 입맛에 맞는 나물 반찬들. 어머니는 행여나 시어머니께서 흉보실까? 굳이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짐이 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늘 긴장하고 살던 저도 어머니 앞에서는 잠시나마 어린아이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지영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엄마가 여기 있잖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시장의 거친 바람과 뜨거운 불 앞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손은 마디마디 굵었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건 우아한 트렌치코트 차림의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찰나였지만 그 눈빛에 스치는 차가운 경멸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저희 엄마 오셨어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대꾸하셨습니다. 아, 사돈 오셨어요. 시장 일은 바쁘지 않으신가 봐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는 비워두고 어딜 돌아다니냐는 뜻이 숨겨진 가시돋친 말이라는 것을 저와 어머니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우리 애가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서요. 반찬 몇 가지 챙겨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저 코를 살짝 찡긋하며 소파에 앉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있다가는 딸인 제가 더 난처해질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얼마 안 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우리 딸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부인.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제 손을 한번 꼭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아파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다시 거실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죠. 저런 음식들은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거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든 건 줄 알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참아야 한다. 내가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롭다. 그렇게 수없이 되뇌며 살아온 지난 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10분 뒤 시어머니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문제의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에 천한 냄새 밴 거 좀 봐. 역겨워서 살 수가 없네. 그 순간 지난 15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어머니가 싸온 국 그릇에 정확히 꽂혀 있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랩으로 꽁꽁 싸맨 그릇. 딸 자식 먹이겠다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끓였을 어머니의 진심.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역겨운 냄새의 근원일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벌레 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무슨 말이야? 사실을 말한 거지. 너는 네 엄마가 하루 종일 무슨 냄새를 묻히고 다니는지도 모르니? 돼지 뼈다귀 끓이는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어디 시장 바닥 흙냄새까지 온갖 잡스러운 냄새가 내 엄마 몸에 그대로 배어 있다고. 그런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니 이 고급스러운 집 공기가 다 흐려지지 않니? 고급스러운 집. 이 집을 고급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시어머니는 모릅니다. 매일 쓸고 닦고 가구 하나 흠집 나지 않게 관리하고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온갖 사교 모임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한 적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어머니가 시장 장사꾼이라는 원죄를 씻기 위한 저만의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천한 냄새라는 한마디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냄새 안 나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대든 것은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를 가르치는 거니?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너는 아직도 파악이 안 돼? 격식도 품위도 모르는 그냥 시장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엮인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다. 그때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소독업체죠? 여기 강남 땡땡 아파트인데요. 방역 좀 하려고요. 거실이랑 부엌 위주로 약은 강하게 써주세요. 냄새가 심하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네, 고객님, 곧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녀간 자리가 아니라 무슨 벌레가 휩쓸고 간 자리 같아서 말이야. 소독이라도 해야 사람 사는 집 같아지지 않겠니? 그 말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도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예식장 건물, 시동생의 결혼식이 열릴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체면의 정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목숨처럼 지켜온 체면이라는 것을 그 결혼식 날 제가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천한 냄새. 그 말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동시에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늘 격을 강조했다. 좋은 옷을 입고 품위 있는 말을 쓰고 우아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모든 행동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시장에서 국밥을 파는 사돈 때문에 우리 집안의 격이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꾹꾹 눌러 담았다. 어머니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오셨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 뜨거운 국밥솥 앞에서 땀을 흘리며 사셨지만 그 손으로 내게는 늘 따뜻한 밥을 먹이셨고 예쁜 옷을 입히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시집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웃으면, 내가 괜찮은 척하면 이 모든 게 평화롭게 지나갈 것이라 믿었다. 그게 내가 어머니와 남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없이 위태로운 것이었다. 마치 얇은 유리벽처럼 언제든 깨져버릴 수 있는 허상이었다. 오늘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 유리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괜찮지 않았다. 내 속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15년 동안 나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완벽했다. 시어머니의 취향대로 꾸며진 고가의 가구들, 흠집 하나 없는 바닥, 먼지 한 톨 없는 창문. 이 집의 모든 것이 그랬다.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생기가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박제된 인형이 사는 곳 같았다. 나는 이 집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왔다.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사교 모임에 뒤치다꺼리를 하고 손님들의 기분에 맞춰 웃고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입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요리를 배웠다. 이 모든 노력이 그저 천한 냄새를 지우기 위한 속죄였다니. 내 삶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문득 내 방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남편 준호가 다정하게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시부모님과 내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하는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바람이라 했다. 나는 그 바람을 지켜주기 위해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게 괜찮다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15년 동안 억지로 웃으며 버텨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와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었어?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으라고 하셨는데.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더 큰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내가 겪은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모든 게 평화롭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 메시지는 나에게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나는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시면서도 늘 내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리고 오늘 천한 냄새라는 말에 상처받은 모습이 교차하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그리고 어머니도 모두 망가질 것 같았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이제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싶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김지영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고 싶었다. 그것이 설령 이 완벽해 보이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그 서랍장 안에는 결혼하기 전 내가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낡은 다이어리,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 도구들. 나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낡은 다이어리 속에는 풋풋했던 나의 꿈들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멋진 화가가 될 거야. 세상 곳곳을 다니며 그림을 그릴 거야. 나는 그 꿈들을 잊고 살았다. 아니,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했다. 시댁이라는 현실 앞에서 나의 꿈들은 사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 동안 낡은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가 주신 깍두기를 꺼내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역겨워했던 그 냄새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였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깍두기를 한 조각 입에 넣자 나는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다시금 가슴 깊숙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완벽한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김지영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겠다고. 그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 믿었다. 나는 어머니가 주신 깍두기를 한 조각 더 집어 입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15년 동안 내가 지어왔던 가짜 미소와는 전혀 다른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낡은 상자 속 숨겨진 그림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배웅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지 않았고 그녀의 잔소리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시어머니에게 낯선 것이었으리라. 그녀는 처음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나를 포기한 듯 행동했다. 어쩌면 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내 안에 김지영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미뤄두었던 다락방 정리를 시작했다. 시댁으로 시집 오면서 가져온 낡은 짐들이 다락방 한 구석에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버려야 할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어머니가 내 결혼 전에 쓰셨던 물건들도 있었다. 나는 그 낡은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추억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 어머니의 필체로 내 사랑하는 딸 지영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편지 뭉치, 그리고 자그마한 자수가 놓인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내가 함께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는 나를 품에 꼭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순수하고 따뜻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시장 골목을 뛰어놀던 기억,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밥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늦게까지 시장을 돌아다니던 기억. 그 모든 기억들이 내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다. 나는 낡은 편지 뭉치를 꺼내 들었다. 편지 봉투에는 김지영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필체는 어머니의 필체와는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었다. 편지는 모두 어머니의 어머니, 즉 나의 외할머니가 쓴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외할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외할머니의 따뜻하고 강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편지에는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외할머니는 원래 이름난 자수장이셨다고 한다. 아름다운 자수를 놓으며 자신의 꿈을 키우셨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외할머니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영아, 너는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꿈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손수건은 내가 너의 엄마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지 못했구나.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너의 엄마와 나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너 자신을 잊지 말아다오. 나는 작은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손수건에는 예쁜 꽃 한 송이가 수놓여 있었다. 자수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다. 외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외할머니도 그리고 어머니도 나에게 늘 나 자신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그 말씀을 잊고 살았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다. 나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결혼하기 전에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 봉사활동을 하며 땀을 흘리던 모습, 그리고 미술 동아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모습.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생기발랄하고 눈빛은 반짝였다. 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립고 아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나는 언제부터 내 안에 김지영을 잊어버렸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외할머니의 편지와 낡은 앨범 속의 내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지난 15년의 세월을 후회했다. 동시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분들은 내게 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남편 준호가 출근한 후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대학 시절 이후로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연필이었다. 나는 하얀 스케치북 위에 연필을 가져다 대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15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김지영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심함도,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림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서랍장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안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지금과 다름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사진 속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 공허함은 마치 나의 것과 같았다. 나는 사진첩을 조용히 덮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나처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공허함이 나를 향한 잔인한 말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금 결심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않겠다고. 나의 삶을 다시 찾아 나서겠다고. 과거로부터의 조용한 외침. 나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외할머니의 편지 뭉치와 낡은 앨범을 내 방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스케치북과 연필도 함께 놓여 있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들고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시간, 나는 이 작은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외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젊은 시절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림을 그렸다. 그 시간은 내게 잊고 지냈던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외할머니의 편지 속에는 늘 따뜻한 조언과 함께 그녀의 삶에 대한 회고가 담겨 있었다. 지영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외할머니의 편지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민준,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친구였다. 편지에는 민준이라는 친구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늘 내게 용기를 주었단다. 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 주었지.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외할머니도 나처럼 꿈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비록 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너는 꼭 너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너의 꿈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외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울고 웃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외할머니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기로. 아니, 내 안에 갇혀있던 김지영의 꿈을 다시 펼쳐보기로. 나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은 점점 더 생기를 찾아갔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림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내 안에 갇혀 있던 김지영을 밖으로 꺼내주는 통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준호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돌아왔다. 나는 놀라 얼른 스케치북을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보, 뭐해? 왜 그렇게 놀라? 준호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내 손에 묻은 연필 자국을 보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림 그렸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한번 그려봤어요. 준호는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예전에 당신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왜 그만뒀어? 그의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셨으니까. 이 집의 며느리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이니까라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준호는 나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품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잠시였다. 준호는 이내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그림 그리는 거 나쁘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가 아시면, 알지? 당신이 조심해줘. 괜히 집안에 풍파 일으키지 말고. 그의 말은 내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평화는 언제나 나의 희생 위에서 쌓아 올려지는 것이었음에도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시금 혼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았다. 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다시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낡은 앨범 속 외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 눈빛은 나에게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외할머니의 눈빛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외할머니의 편지에서 또 다른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장여사.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자수장으로 일하시던 공방의 주인이었다. 편지에는 장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장여사는 내 자수 솜씨를 높이 사주었지. 하지만 그녀는 늘 내게 이렇게 말했단다. 너의 재능은 세상의 빛을 봐야 해. 이 좁은 공방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 그녀는 내게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단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놀랐다. 외할머니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도 꿈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남편 준호가 출근한 후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은 외할머니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었다. 외할머니의 강인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외할머니는 내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화병에 꽂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꽃을 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지영아, 네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우리 며느리 정말 마음이 곱네. 시어머니의 칭찬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나는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 믿었다.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나의 조용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음속 투명한 벽. 남편 준호가 나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건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는 저녁 식탁에서 내게 물었다. 요즘 당신 전보다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나는 그의 물음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의 질문에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어머님이 힘들어 하셔서 아이들 학업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다. 나의 침묵은 그에게 낯선 것이었으리라. 그는 며칠 동안 나를 관찰하듯 지켜보았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원이 아니라 내 방 창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 대신 내가 먹고 싶은 나물 반찬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외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내 옆에 앉아 내가 읽고 있는 편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게 뭐야? 나는 조용히 편지를 덮었다. 외할머니 편지예요. 어릴 적 제가 쓰던 물건들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불안감은 마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는 남편의 불안감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그에게 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여보, 나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림도 다시 그리고 싶고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내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쩌려고? 당신이 이러는 거 어머니가 아시면. 알잖아? 그의 말은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여전히 나보다 어머니의 기분을, 집안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와 어머니 사이에 투명한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벽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는 단단하고 차가운 벽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외할머니의 편지를 통해 배웠으니까. 나는 다음 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꽃을 사서 그녀의 방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서랍장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안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지금과 다름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사진 속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 공허함은 마치 나의 것과 같았다. 나는 사진첩을 조용히 덮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나처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공허함이 나를 향한 잔인한 말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금 결심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않겠다고. 나의 삶을 다시 찾아 나서겠다고.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나의 조용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은 외할머니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었다. 외할머니의 강인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외할머니는 나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남편 준우에게 말했다. 여보, 나 그림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작은 화실이라도 다니면서. 남편은 내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당신이 이러는 거 어머니가 아시면. 알잖아? 그의 말은 내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여전히 나보다 어머니의 기분을, 집안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 나와 어머니 사이에 투명한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외할머니의 편지를 통해 배웠으니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시금 혼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았다. 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다시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낡은 앨범 속 외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 눈빛은 나에게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외할머니의 눈빛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지난 15년의 세월을 후회했다. 동시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분들은 나에게 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았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불안감과 망설임은 그가 여전히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다시 희생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웃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화실에 다닐 거예요. 주말마다요. 남편은 내 말에 놀란 듯 숟가락을 놓았다.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당신 이러지 마. 괜히 집안에 풍파 일으키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감을 모르는 척했다. 어머님께는 제가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내 삶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하기로 했다. 나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사진첩을 다시 꺼냈다. 사진첩 안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첩 맨 뒤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준회계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억압받았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에게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도 나처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픔이 내게 준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삶을 위로받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조용히 제자리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나도, 그리고 내 아이들도 그녀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 믿었다. 나는 그날 이후 주말마다 화실에 다녔다. 화실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림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내 안에 갇혀있던 김지영을 밖으로 꺼내주는 통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내 방에 들어와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았다. 내가 그린 그림들은 외할머니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었다. 외할머니의 강인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담겨있는 그림이었다. 남편은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내게 물었다. 여보,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 행복해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남편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품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변화는 시어머니에게 낯선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화실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를 불러세워 말했다. 지영아,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네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우리 집안의 체면이 뭐가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분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행복을 위해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체면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그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 그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나의 조용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주신 깍두기를 꺼내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역겨워했던 그 냄새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였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깍두기를 한 조각 입에 넣자 나는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다시금 가슴 깊숙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완벽한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김지영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겠다고. 그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 믿었다.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나의 조용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진실의 그림자가 드러나다. 나의 변화는 가정에 미세한 파동을 일으켰다. 시어머니는 내가 화실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나와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내가 그녀의 완벽한 며느리라는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는 작은 상처들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들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나의 내면의 강인함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나는 남편 준호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 댁에 방문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시어머니는 최근 사들인 상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자랑하셨다. 이번에 사들인 건물은 정말 대박이야.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쏠쏠하거든. 낡은 건물이었는데 아주 조금만 손봐서 싸게 들여왔지.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탐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때였다. 남편 준호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 그 건물, 그때 소유주가 원래 박순자 할머니였죠.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파신 거라던데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박순자 할머니는 무슨? 나는 그냥 부동산 통해서 정당하게 계약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 박순자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순자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남편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자랑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박순자라는 이름과 상가 건물, 강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오래전 기사도 있었다. 강남 상가 건물, 임대료 폭등으로 세입자들 쫓겨나. 기사 속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 건물에서 작은 옷수선 가게를 하며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폭등했고 결국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건물을 팔아야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숨을 쉴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사 속의 내용과 남편이 했던 말이 일치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뒤져서 박순자 할머니의 연락처를 어렵게 찾아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누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내 신분을 밝혔다. 할머니, 저는 장 여사님 댁 며느리입니다. 내 말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졌다. 나는 할머니에게 시어머니가 자랑했던 상가 건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지. 내 남편 목숨값을 갖고 장난을 쳤어요. 보증금만 제대로 내줬어도 우리 영감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게 놔두세요. 라고 말하던 그 여자의 목소리를 나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자랑했던 그 우아함과 기품 뒤에는 이렇게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안의 추악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나는 시어머니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그 허황된 것들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이 숨겨져 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밤 남편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말했다. 여보, 나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일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말했다. 여보,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몰랐던 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이제라도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의 침묵을 지켜줄 건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건지. 내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나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나의 조용한 싸움은 이제 남편에게로 넘어갔다. 침묵의 대가. 남편 준호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도 말없이 밥만 먹었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내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었다.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을 묻어두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나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부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준호의 침묵은 엿새째 계속되었다. 그가 침묵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은 외할머니의 강인한 눈빛과 박순자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담은 그림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았다. 그분들은 모두 억척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 삶의 이면에는 늘 타인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7째 되는 날 밤이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내게 말했다. 여보, 나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오랜 침묵 끝에 내린 결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지나쳐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정말 내 입에서 나온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
그분께 상가 건물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어머니가 하신 일, 제가 알게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내 남편이 드디어 침묵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네가 감히 나한테, 네가 그 천한 것의 말만 듣고 날 의심해? 그 여편 내가 대체 너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박순자 할머니를 천한 것이라고 칭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준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를 비난했다. 준호는 시어머니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분께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준호의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을 우아함과 기품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네가 그랬지? 네가 우리 준호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은 마치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남편 준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손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요. 진짜 우리들의 삶을. 내 말에 준호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 품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나의 조용한 싸움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준호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웃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15년 동안 내가 지어왔던 가짜 미소와는 전혀 다른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나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준호가 어머니께 진실을 밝힌 날 이후 우리 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남편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마저도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자기들 방에서만 지냈다. 완벽했던 집안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준호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박순자 할머니께 찾아가셨대. 그리고 사과하셨다고 해. 보증금도 돌려드리고. 그의 목소리는 안도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나는 그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다른 불법적인 일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빼앗았던 상가 건물들의 원래 주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그녀의 추악한 행적을 폭로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체면과 명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아야 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 역시 그녀처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늦지 않게 나 자신을 찾아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 준호가 내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나가자. 우리만의 삶을 시작하자.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 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 이 집을 떠나야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하고 넓었던 예전의 집과는 달리 새 집은 작고 아담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작은 아파트 한 구석에 나만의 작업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그림을 그렸다. 내가 그린 그림들은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밝은 색깔로 가득 찬 희망을 노래하는 그림들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림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내 안에 갇혀있던 김지영을 밖으로 꺼내주는 통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내가 오자 활짝 웃으며 나를 반겼다. 우리 딸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구수한 국밥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천한 냄새라고 했던 그 냄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였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지난 15년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말없이 안아주셨다.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지영아, 괜찮다. 이제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나는 그 목소리에서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어머니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15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의 어둠이 내렸다.
어머니와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체면이 뭔지 아니? 그건 비싼 옷이나 좋은 집이 아니야. 어디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마음. 그게 진짜 체면이란다. 어머니의 말에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환한 웃음이었다. 진정한 향기가 피어나는 새벽. 우리는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구수한 사골국물 냄새가 온몸을 감쌌다. 시어머니가 천한 냄새라고 했던 그 냄새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향기였다. 준호는 어머니의 국밥을 한 그릇 깨끗이 비웠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그런 준호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저녁 식탁.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진짜 체면이고 진짜 행복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어머니의 국밥집에 자주 갔다. 어머니는 우리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내가 그린 그림들은 시장의 풍경, 어머니의 웃는 얼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 그림들은 내게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찾아주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지난 15년의 세월을 후회했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느 날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와 그런 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어머니. 나는 그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나 자신을 죽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어머니의 딸답게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내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다. 가끔 그날 예식장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한 복수가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정답은 모른다. 아마 평생 알 수 없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진정한 소독은 더러운 것을 향기로운 것으로 잠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녁 나는 준호와 함께 어머니의 국밥집에 간다. 구수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것이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저녁 식탁.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진짜 체면이고 진짜 행복이다. 사람의 품격은 지갑의 두께나 집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향기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겉모습의 얼룩을 지우고 인공의 향기를 뿌리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것은 한 사람의 진심이 우러나는 따뜻한 삶의 향기다. 결국 존중과 예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남는 건 고독과 몰락뿐이었다. 당신께서 땀 흘려온 모든 순간과 지켜온 모든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다. 그 누구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향기를 함부로 더럽힐 수는 없으니까.